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고향 경상북도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우리 이영수 위원장 모셨습니다. 제가 이영수 위원장이 만든이 아니죠. 그 재배한 복숭아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되게 비싸대요. 8개에 4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이영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일당 도시의 대구 경북에 새로운 정치 지형을 바꿀 그런 기수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또 박지원 원장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 원장님하고 악수하면 3만 원씩. 아, 그래요? 악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력인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낙향을 해서 이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천에서 국회의원만 되면은 다음에 장관, 도지사,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갈 수 있는 인재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직 나이도 젊으세요. 아니 그런데 예, 49입니다. 예. 농부의 인상이 아니에요. 선비의 인상이야. 진짜 농사 쳐요. 아니 글쎄 복숭아 4개를 8개를 예, 4만 원 받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에 5천 원짜리 복숭아인데 맛있고요. 실장님, 저는 이영수 위원장 뵈니까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굉장히 그 농민들하고 많이 친하셨잖아요. 정말 그렇죠. 평생 했는데 어떻게 그때 또 농민 출신이나 어민 출신 의원도 많았고. 저는 요즘도 농어민들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총재 때 농어촌 부채 탕감 아주 다 파멸될 때 이걸 주장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 그 여당들은 파퓰리즘이다. 농업 인구가 더 줄여야 된다. 생산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극복하고 부채 탕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농어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서 중대성을 표시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5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 인구가 당시는 1000만이다. 예. 농협이 얼마나 큰 경제 단체인데 여기를 경제 6단체로 편입시켜서 매월 청와대에서 경제회의에 농협 중앙회장, 당시 정대근 회장을 꼭 참석시켰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중시했고 또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서경환 의원 알죠? 또 어민 출신 김영진. 사선 의원. 네, 그렇죠. 이 서경환 의원은 한평 카톨릭 농민의 회장이에요. 농사짓고 지금도 농사지어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은 완도 수산고 출신. 그렇죠. 그래가지고 농협 직원이었어요.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김영진 의원에게는 농어민 대통령이다. 당시는 국회도 중요하지만은 전국에 있는 농어민 모든 현장을 다 다녀라. 해가지고 했어요. 대통령들이 농어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얼마나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영수 위원장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작년에 지방선거 나가셔서 36.7%?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깝게 떨어지신 거예요. 광역 도의원 선거 나가신 거예요. 예, 도의원선거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선거? 농사 짓고 농민운동만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실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 상황에서 정치를 외면하고서는 제가 생각했던 농업 농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정치에 나왔었는데 작년 2월에 이제 인정이으로 입당을 해서 6월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선거 준비 기간이라고 할 것은 없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지역을 다녀보니 저는 실제로 이제 분위기가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선거를 처음 해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론이 저런 젊은 친구,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지지를 해줘가지고 내부 여론조사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37%를 얻었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우리 당의 지지율이 22%였으니까 저희 지역에서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저에게 평생 저 때문에 처음으로 파란당 찍어봤다.
라는 어른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기대에 부합을 하려고 하고요. 또 여전히 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셔서 제가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의미 있게 뭐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피눈물 나지 않아요? 정말 좀 아픈 얘기도 좀 해보세요. 조금 보충당.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경북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거는 참 서럽습니다. 외롭고. 이유는 경북에서 민주당 그러면요. 빨갱이라고 다 대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같이 했던 사회운동을 했던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일종의 변절자라고 취급을 하고 그 중앙당에서는 사실 또 그들도 보지도 않고 약간 버려진 카드. 그 참 대구 경북에서 고생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석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당 차원에서. 내지는 스윙보터인 충청도에 영향을 좀 더 투입해야 된다. 대구 경북은 미안하지만 좀 버려진 느낌의 좀 쉬어라. 뭐 이런 느낌 상당히 많이 좀 받고 있고요. 허대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허대만. 허대만법 이야기도 포항. 나왔는데. 그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7의 젊은 나이에 포항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시의원을 한번 하고요. 내리 7번을 민주당의 깃발로 도전을 했는데 번번이 패배를 했고요. 그 지난해 53세 젊은 나이에 결국은 뭐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 화병이네. 근데 그런 분이 지금도 그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민주당 의리 없다. 대마해 봐라. 그 말 했는데 뭘 해줬노? 그 실제로 보면은 뭐 비례대표 이런 건 꿈도 안 꾸고 청와대 한번 못 들어갔어요. 그 수많은 행정관, 비서관이 있는 청와대 한번 허대만 위원장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좀 많이 힘들죠. 우리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청와대 나름의 열심히 대구 경북에서 했던 분들 중에 경북 자체로 들어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행정관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는 당선이 목적인데 저희들은 정치 운동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당선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을 바꾸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들지만 대구 경북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고요. 제2의 허대만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제발 말로만 대구 경북에 대한 고생한다 이게 아니고 당 내에서도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한두 명 끌고 올라가서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또 대구 경북에서 더 많은 또 민주당의 지지율을 획득하는 것들이 결국 보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동진 정책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국 정당의 꿈을 실현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전략이 거기에 녹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구 경북을 가보면은 민주당 당원들은 독립지사들이에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특히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인데 대구에서 감옥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이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독립투사들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허대만 위원장 말씀을 하니까 저도 눈시울이 포항 인물도 잘생겼고 만약 서울대 나와서 그분이 포철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 제가 본인한테도 그랬어요. 굉장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의 후배들이 대구 경북을 지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길을 터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출마를 해야 돼요. 지역으로 출마를 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야 이제 득표가 되니까 그리고 애석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권역별 비례대표 많이 받은 대로 그렇죠. 그렇게 구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출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당평하기 좋은 제도다 그렇게 봐요. 모든 걸 또 이렇게 정치로 잘 연관시키는.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농민운동도 정치가 잘 돼야 돼요. 맞습니다.
민생 경제도 민주주의도 안보도 남북관계도 외교도 정치가 안 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내가 자꾸 얘기인데 MIT, 예. 에스모글로 경제학자 교수가 한국에 와서 MBN 예. 가서 제가 들었어요.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한국 경제를. 그랬더니 이 경제학자 에스모글로 MIT 교수 입에서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해야 경제가 산다. 경제의 답은 정치에 있다. 그렇지. 운동에 가깝다는 말씀 저도 좀 와닿고, 그 다음에 좀 불공평하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민주당의 지지율은 22%인데 예. 본인의 득표는 37%. 근데 아무런 뭐 보상도 못 받고, 아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하나 발탁을 안 했다. 이거는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영수 위원장님 같이 이런 분들이 받은 표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민주당이 수도권이나 그 호남 같은 데 가보면 정당 지지율보다도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예.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조금 얘기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이제 팩트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오준기라는 분이 우리 경북도당 위원장 오래 하셨던 분. 한 분이 딱 행정관을 하면 들어갔고요. 그 전에도 없었고 쭉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힘든 거는 이미 힘든 걸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이 힘든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 희망이 없을 때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답다고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민주당을 하는 것은 힘든 것이 고통 때문이 아니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야기하셨듯이 그 희망을 만들어주는 건 사실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거창한 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구 경북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배려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만큼이라도 대구 경북에서 인정을 받게끔 해달라는 거고 대구에서 우리도 그래도 한 20% 30% 얻으면 대구 경북에 25명이 그래도 7명이나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당장에 제도적으로 힘들다라면 최소한 우리 원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중 등록제라고 지역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대구 경북이 석표율로 올릴 수 있도록 하려면은 후보를 이중 등록을 하면 돼요. 정당법만 고쳐서. 그래서 이중 등록 허용이 아니고 지금은 한 곳에서만 등록을 하게 돼 있겠구만. 이것만 풀면 국힘은 하든 안 하든 우리 민주당이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걸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했는데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농업이 예.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고 예. 두 번째는 정치는 매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했는데 예. 노래를 상당히 잘 부르신다는데 그래요? 잠깐만요. 예. 제가요. 예. 영천 그쪽 이제 지원유소를 다녔거든요. 예. 거기에 예. 우리 진도, 우리 마을 예. 친구가 살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이름이 김성진인데 예. 아, 꼭 그래요? 한번 알겠습니다. 철저히 민주당 하니까 제가 전화번호 아니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막 하시고 오케이. 이거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게 생산적인 겁니다. 아니, 예. 코칭을 해주시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네. 아니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예. 해남만도 진도로 목포에서 옮기면서 지금 현재까지 예. 10,000통 이상을 유권자들한테 했어요. 어제도 100통 했어요. 아이고, 예. 100통 하고 나면 눈이 빠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예. 저를 한번 초청해서 아, 강연하세요. 예. 그럼 제가 영광이죠. 아니 진짜 예, 그러면, 이영수가, 민주당의 이영수가, 이거 박지원 같은 분도 모시네. 이러면 제가 주가 그렇죠. 올라가죠. 아니, 예. 그리고 대통령 제 인기가 비서실장의 보통이 장관에-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돌급이라니까. 그리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오히려 또 그런 걸 갈구해요. 연세 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또 시니어들이 또 굉장히 아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월, 화, 수, 목은 예, 서울에서 방송 출연 및 강연을 하고 예. 금, 토, 일은 해남한도 진도에서 투더지 작전을 하니까 예. 날짜 한번 잡으시죠. 날짜만 잡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아니 이영수 위원장 아유. 서울 와가지고 황금 복숭아를 따셨어. 예, 오늘 어제 꿈자리가 좋더니만, 예. 대구 강민구 위원장 예, 예, 지금도 예. 이렇게 하고 예. 대구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민주당이 취할 것들을 굉장히 협력해 주더라고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 농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첫 번째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경제적으로는 선진국화된 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 농업관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천박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쿠즈네츠 교수라는 분이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으로 갈 수 있지만 농업 농촌의 유지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진입할 수 없다라는 말을 오래전에 했는데 실제로 전 세계를 보더라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농업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게 단순히 농산물 생산 이렇게만 바라보는데 지금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농업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의 파수꾼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국토 관리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농사를 짓는 그 자체만으로 뭐 토양 오염을 방지한다든지 그리고 수질 개선 그리고 대기 정화 뭐 정의 다양성이라든지 전통 문화의 보호라든지 도시민들이 휴양 공간이라든지 이런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더 크게 봐요. 그것이 이제 벌써 한 15년 전쯤에 그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따져도 한 120조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따지면 훨씬 높겠죠. 거기에 이후에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의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 기지로 사실 농촌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크게 가치적인 측면에서 농업, 농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못한 지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다 보니 농업의 예산 또한 굉장히 잘못 쓰이고 있어요. 우리 그 농업 예산 중에 농민들한테 오는 직접적인 예산이 한 19%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80%는 물론 뭐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조 사업으로 잘못 빠지고 있어요. 이런 보조 사업의 요소가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원래 이 볼펜을 한 100원 정도에 1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데 보조 사업을 하면 한 1800원 정도가 돼버려요. 근데 실제로 농업의 보조 사업이 과수를 바꾼다든지 한다라면 농민들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시설비 업체로 가죠. 업체로 가죠. 그래서 농업 농촌에 오는 게 아니고 농업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근에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사실 비판도 많이 받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유럽을 보면은 농업 예산의 최소한 절반 60% 가까이 농민들은 직접 가요. 예. 직불제를 좀 늘리자는 말씀이신데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을 제발 선진국에 맞게끔 그렇게 가져가자. 이렇게 노래를 하나 하시래. 아, 노래요. 아니, 해남이 말이죠. 해남이 끝없는 논, 예. 밥. 예. 그래서 벼농사, 배추. 요즘 절임 배추 많이 파니까 해남에서 사갔어요. 예. 고구마, 시금치. 고구마, 시금치 이런 거 하는데 또 이제 염전이 많아가지고 그걸 태양광으로 해서 예, 또 바다가 있으니까 소득이 높아요. 예. 해남의 농토가 강원도 경쟁 면적보다도 더 많대요. 그러니까 해남군의 면적이요. 그렇지. 농지 면적이. 농지 면적이. 해남군은 보면은 하우스가 없어요. 아, 맞아. 노지가 아주 극소수야. 그만큼 벼농사, 배추농사, 고구마 농사해서 이제 충분한데 내가 이영수 위원장 해남으로 초청을 할 테니까 농민들하고 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또 초청할게. 해남에 아는 농민 형님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조금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료로 강연해 주는데 알겠습니다. 해남 오면 강연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노래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요, 농사 그 사실 이제 낮에 막걸리 한 잔 먹고 내 밭에 가서 뭐 남들 안 들으니까 하는 노래 뭐 한 잔은 조금만 할게요. 예. 박지원 식탁 사상 최초로 지금. 외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 야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평생 흙에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다음에는 예. 그 노래를 웃으면서 눈 뜨고 하면 당선돼. 아, 예. 한이 많았어. 예. 김대중 대통령 대북 특사를 했잖아요. 예. 가서 제가 김정일하고 노래를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장관 선생은 인민예술가입니다. 저도 기가 막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피차간에 해남 오셔서 노래 부르고 예, 예. 아유, 저도 좋습니다. 영천에 가서 노래 부르고 예. 누가 잘하나 봅시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영천에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정열적으로 하는 이영수 위원장 모셨고요. 또 국민의힘 또 다른 정당들도 호남이나 충청에서 이렇게 힘든 데서 밭을 가는 그런 정치들이 좀 많아지고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점 마지막으로 오늘 한마디 해주시죠. 말로만 대구 경북을 아낀다 했지만은 실천되지 않은 것 보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이영수 위원장처럼 흙에서 살면서 정치를 살려보고 하는 이런 분이 다음에 꼭 국회에서 저랑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정치 해설의 달인 드론형 저격수 김성회 소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방송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매불쇼에서는 두 분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분들도 있어가지고 62만 62만이 남았다니까. 예, 예. 오후 3시에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두 분만 딱 제대로 해가지고 나가면 둘이 하지. 예. 저는 옆에서 심판만 보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끝나고 일주일이 되도록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얼음 땡이 된 거죠? 의미 있는 일이 있었죠. 어제 저녁. 어제 저녁. 국민통합위원과 장관들, 새로운 당직자들, 대통령실 모두 모여가지고 90여 명이 단합대 했잖아요. 예, 예. 그걸 보면은 의미 있다. 뭔가 당신들은 선회하고 계속 있다?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아, 어제로 복원되는. 그걸 어제 보면은 계속 앞으로도 실패한다. 대화, 예.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세력과 하는 거예요. 예. 야당과 대화를 해야 소통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감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기 식구들 모여놓고, 뭐라겠더라? 자유 무슨 헌법 가치, 이런 얘기 하면. 애매몽롱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짬짬이 대회를 하는데, 저걸 봐도 강서 참패 후 천연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내 예측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하는 말이 앞으로 대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TPO를 중시하겠다. 그래서 아니, TPO를 제대로 안 지켜서 지금 소통이 안 됐나 싶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그랬어요. 예. 당정 간에 당대 간에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김 소장님, 어떠세요? 일단 상징적인 장면은 그저께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하면서 어린이 공원, 대통령실 앞에 있는 어린이 정원에서 한 장면이 전 상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쇼라도 좀 하자라는 얘기를 아마 했겠죠. 그래서 대통령실 계셔보신 분들, 청와대 계셔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노타이의 셔츠입니다. 그럼 다 흰색 셔츠에 다 검정색이나 감색 양복에 와서 앉잖아요. 근데 그 외엔 야외였고요, 일단. 그 뒤에 푸른 잔디가 보였고, 누군 넥타이를 메고, 누군 푸른 셔츠를 입고, 누군 하얀 셔츠를 입는 식으로 약간에도 변화를 줬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격이 없이 회의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라는 메시지를 사진을 통해서 하나 전달을 했고, 그러면서 나오는 대책이, 이거 내가 국민과 소통을 더 해야 되겠구만. 국민들이 내 얼굴이 보고 싶어 갖고 지금 화들이 나셨구만. 하고 내놓는 대책이 이제 타운홀 미팅을 더 많이 열겠다. 그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패배 교훈은 내가 전면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는 확실히 나를 보여줘서 나의 매력으로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라고 59분 동안 비서관들한테 설명하면 비서관들이 박수를 치고 회의를 끝나니까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뭐 내 최선을 좀 보여주면 잘 되겠지 하는 그 미숙년자의 나이브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예상된 둠스데이 심판의 날을 맞아서도 이게 지금 뭔가 아직 의미 파악을 좀 못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반이 집권 후에 계속 그 검찰을 통해서 결국 전국의 긴장을 높이고 이걸로 왔는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치를 살려야 되는데 약간 시기가 멈춘 건지 어떠세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검찰주의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은 그들이 기소한 피고인이 무죄가 돼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반성, 잘못이 없어요. 만약에 말이죠. 김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 패배 후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앞으로 협치를 하고 정치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민주당 쑥 빠떼요. 근데 그게 안 하잖아요. 저희가 항상 바라지만 하지 않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래도 우리가 국민인데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김영삼. 역사 속에서 배웠지 않냐. 그런데 너 어제 그 재밌는 게 김한길 국민통합 위원장이 예. 자기는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김한길 위원장이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력적으로 연락. 윤석열 대통령은 좀 지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국정을 잘 돌보는 국민이 바라는 일이에요. 손을 그러니까 좀 덜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조치를 몇 개 취할 게 있겠죠. 뭐 당에다가 뭘 넘긴다든지. 당에다 넘기는 게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로 다시 셋업하잖아요. 자, 당직 개편한다고 하면서 도로 영남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배치한다. 홍준표 시장이 정치는 잘 봐. 가봐야 실패한다.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괜찮은 분이에요. 스마트해요. 그런데 갑자기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로 간다. 험지로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쇼예요. 석동현. 검사장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치기 행동대장이에요. 거기를 가니까 하태경 의원은 서울로 쫓겨온 거예요. 거기 이제 주진우 검사 측근도 지금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부산에 갖다 꽂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5명만 남기고 전부 다 딴 데로 배치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 안 나오잖아요. 지지도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국정을 해야 돼요.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언론을 민주주의의 양날개인 진보를 공산 전체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협치를 약속하고도 1년 반간 야당과 전직 대통령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짬짬이 90명 모여가지고 얘기한 게 결국 보면은 뭐예요? 통합과 헌법 가치를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국민이 납득해요? 여기다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처음 봤다. 이건 용비어천가도 심한 거지. 김한길 위원장하고 박지원 실장이면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 공보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함께 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 같이 했죠. 같이 하고 내 후임으로 문체부 장관도 오고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회복돼서 하는 건 잘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가셨으면은 정치를 아는 분이고 야당을 했던 분이니까 제대로 말씀을 할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기대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강서 선거 결과 후 조중동도 사설에서 기사에서 다 두드러 패잖아요. 심지어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칼럼도 말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는 이제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또 패배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사형 선고 내린 거지 뭐. 대통령 선거 출마했다고 나선 이후에 벌써 해수로 3년이 지났는데 보면 치고 나가는 리더십, 검찰을 구사하는 리더십, 그다음에 긴장을 높이는 리더십은 있는데 이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총선 같은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 과제를 매끄럽게 밀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맡기든지. 근데 지금 아무런 저희가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제 뭐 통합을 얘기하고 뭐 역사를 얘기하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검사 시절의 구수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게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10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40살쯤 됐을 때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45쯤 됐을 때 하고 있는 일들이 판사들 35살짜리 판사들이 하는 일하고 급이 맞는 일을 하는 거니까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만나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 50이 돼서 자기 이제 부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 나가보면 자기 서울법대 또래들은 전부 다 뭐 대법관을 가거나 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외부로 외연을 확장하거나 네트워킹을 넓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검찰에 있지만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기 식구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 문화에서 20몇 년을 생활을 했을 것이다. 나이가 벼슬인 한국 사회에서 구술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래들하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회사를 치면 나는 35살인데 아주 과장이고 내 친구들은 다 차장 달았으면 이게 다른 회사 사람하고는 격을 맞춰서 만나야 되니까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 교류하려면 8살 막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을 만나려다 보니까 자기가 좀 꿇고 들어가야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내부로만 침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기 아랫사람들하고만 잘 지내고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술을 먹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 아랫사람들이랑 먹으니까 59분 리더십의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자기가 돈 내고 술을 먹으니까 1시간 얘기하면 59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아, 부장검사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랫사람에게 술 사주면서 생긴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59분 대통령이라고 수석 비서관 회의하는데 1분만 얘기를 남 얘기 듣고 59분 동안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사람을 영입하려고 해도 자기 또래는 서울대 법대의 동기를 제외하면 네트워킹도 없고 마땅히 이런 걸 골라본 적도 없으니까 후배들하고 맨날 했던 일이 뭘까요? 야, 저 사람은 잡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 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저런 죄가 있지 않아? 사냥의 리더십. 누군가를 잡아놓는 일을 후배들하고 모의하는 데는 정통하고 지금은 사냥의 리더십이 아니라 영접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남 잘못하는 거 눈에 팍팍 띄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냥할 것인가를 가지고 1년 반 동안 해온 거잖아요. 그 결과 이제 사냥의 뉴라이트 이념까지 더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하 문재인 정부의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누구 하나 아우 그렇게까지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다른 대책이 뭐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남은 3개월 4개월 동안 검찰이 최소한 야당 의원들을 10명에서 20명 정도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헐지하는 게 사정밖에 없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쪽도 건드릴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저는 구수로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크게 변했고 위기경보가 크게 켜졌는데도 전화를 제대로 못하는 거는 이 양반이 결정장애가 있다. 사법고시를 구수한 거는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공부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까지의 리더십과는 다른 내지는 스타일과는 다른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뭐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딱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있죠? 잘 모르겠으니까 외국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290억인가 원래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있는데 329억을 예비비로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 국가에서의 외교라는 건 뭐 제가 지금 원장 옆에서 외교를 떠들 짬밥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1년 단위로 스케줄을 잡아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다가 이걸 2배로 늘린 거잖아요. 예산 액수로 보면. 야, 이거 재밌는데 어디 또 딴 데 갈 데 없어? 좀 다 찾아봐. 다 가자. 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시름을 입고 영전받고 뭐 좋은 얘기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얘기 듣고 돌아오고 국내에서 잠깐 체류하고 반복하는 식으로 국내를 잊으려고 하는 차라리 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나가 있는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수습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정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 나가는 결정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네, 구수. 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예. 의과대학을 삼수해가지고 못 갔어요. 공부 못한 삼수와 것은. 구수는 다르죠. 아니, 어떻게 됐든 예. 삼수에서도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의과대학을 못 갔는데 아니, 그걸 자꾸 나무 약점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실장님은 그 아니,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자꾸 그 부분이 부각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회를 똑똑히 보세요. 진행을 잘해야 돼. 이게 호남지역 의대 증원이랑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검찰은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만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쉽게 된 거야. 너무 쉽게 됐으면은 1년 반간 학습을 했으면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과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꼴이다. 아주 잘 하려고 하는데 아직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길을 못 찾는 게, 아까 우리 김성희 소장은 후배들하고만 논다. 저는요, 내 친구들하고 안 놀아요. 병을 간다, 어디 뭐. 나는 후배들하고 노는 것이 제일 좋아. 그리고 이렇게 김성희 소장하고 같이 TV 나오면은 내가 젊어지잖아. 그래서 뭐든지 사람은 자기의 어려운 점을 보충하면서 미래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자가 대통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아니, 제 얘기보다 실장님 말씀이 더 신랄하세요. 아니, 자격, 그렇잖아요. 미자격, 무자격자라든지. 근데. 아니, 지금 네, 현재 국민이 시중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시중에 관심은. 아니, 보세요. 예. 내가 처음부터 강서는 일찍 윤패다. 일본 찍으면 윤석열 패배다. 딱 그대로 나왔잖아요. 국민이 모든 것은 윤석열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다. 이제 변해라.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내 잘못이 어디 있어? 김기현 책임져 하고 이 길로 딱 가버리고. 아니, 느낌으로 이런 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느낌으로 보면 변호고는 싶은데 그 길을 모르는 것 같아, 아직. 아니 모르면 와서 여쭤봐야지. 배워야죠. 오늘 뭐 누구 만나신다며, 점심에. 저는 어젯밤에도 저는 그래서 점심 저녁을 계속 젊은 기자들하고 먹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한겨레 성한용 예. 전문 기자는 저한테 그래. 왜 대표님이 젊게 사냐? 말진 기자들하고 노니까 그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만 변하면은 나라가 잘 돼요. 아니, 변하는데 또 엉뚱한 쪽으로 변해서 무슨 파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시중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예상치 않은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김한길 위원장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 김 소장님, 그 김한길 카드가 전면에 나선다는 건 뭐 신당이나 뭐 정계의 어떤 변화 이런 거하고 연결지어 본 사람이 많아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책사들이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것을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정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대1 양강으로 붙는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 일당을 차지하는 쪽이 다 먹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한쪽 정당이 15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정치적 정당성까지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150석이 넘는다. 이러면 이것이 가지는 힘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150석을 넘어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부로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1대1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시나리오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150석을 차지할 만큼의 동력을 서울과 경기도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건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리더십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윤석열 신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당 논의를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이 싸움을 120에서 130의 싸움으로 힘을 빼야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이 한 120, 130 정도로 싸우도록 만들고 중간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다른 제3의 정당. 지금 뭐 거론되는 인물들 금태섭, 양양자 기본이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여기 들어와 있죠.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준석, 유승민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들이고 여기에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은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반명파 그렇죠. 그룹까지를 포함한 사람들이 다 모이거나 아니면 일부 모이거나 이런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중간 세력을 설득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반윤석열 비이재명 그룹을 망라하는 정치 실험이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그들이 각자 정당으로 출마하더라도 제3세력으로 예를 들면 교섭단체를 같이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한길 대표 같은 분들은 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130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면 지금이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을 이뤄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라서 지금부터 1월 초까지 1월 한 15일 정도 안에서 이런 창당의 흐름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실장님, 제가 기자 때 김대중 그 당시 총재한테 여쭤보니까 정당은 지지 기반과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참 평범한 얘기인데 그 양반이 하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지지 기반은 있는 것 같은데 지도자감이 보이세요? 말씀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한 게 늘 정치 정석이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수가 분열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분열할 힘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제의 진단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탄압을 받게끔 자초하잖아요. 그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지랄철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나가라 어쩌라 한단 말이에요. 불난 집에서 뭐 좀 재미 좀 보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되는데 과연 이 두 분이 왜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그러한 검찰 인사들의 대폭 공천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다고요. 검찰 출신들을 영입해서 공천을 하면은 수도권에 영입 강남벨트나 결국 TK, PK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현역 의원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늘 그 시대 정신이 없다 장담하는데 심평 변호사가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한다 했는데 저는 이제 강서에서 승리했으면 윤석열 창당은 계속됐을 거예요. 패배를 했기 때문에 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굉장히 강서구청장 선거의 의미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즉 이준석, 유승민 이분들이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쳐질 거다.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양양자 세력까지 합쳐가지고 나는 보수 중도 신당이 내년 1, 2월 달에 창당된다. 예. 이것을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이 심평 변호사는 의석 30석밖에 안 될 거다. 30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금 김성애 소장이 분석했듯이 양당에서 양당 정치가 너무 폐허됐어요. 이건 좀 지양돼야 돼. 양당에서 30석을 빼낸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당은 창당되고 보수 중도 신당이 창당되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얼마나 넘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극소수는 넘어갈 겁니다. 아, 극소수. 공천을 못 받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 얘기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반윤 비명에 입각한 그 제3지역, 제3지대 정당의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시고 해설자이자 선수를 오래 하신 박 실장님은 그 성향이 조금 더 보수 쪽으로 기울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의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새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하고 싸울 때 제가 국민의당 대표였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스펙트럼이 넓어.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햇볕 정책은 폐기하고 거기도 좋아요.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건 할 수 없다고 깨졌는데 그 후에 같이 국회의원 하면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늘 참 괜찮은 분이고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한번 만나재. 만났어요. 선배님 밖에서 그렇게 저를 칭찬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저랑 함께 합시다. 내가 이런 지하에 당신하고 정체성이 안 맞아 못 가. 그런데 그런 고민이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일부 의원들이나 정의당 의원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한 것이 과연 통합될 건가 저는 그건 의심해요. 분당의 똥볼을 자꾸 보수 쪽으로 차내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반명이라고 하는 그룹들에서 신당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르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요. 제3신당 이름을 걸고 나가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후보에게 지역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소속이 있는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당선되는 방법이란 건 없다. 지역구를 아무리 탄탄하게 다져놨다고 해도 거기에 민주당이 적합한 인물을 공천하기만 하면
그 무소속을 당선시키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다만 수도권은 그렇고 충청 지역이라든지 강원, 뭐 부산 지역은 좀 경우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문제는 이 강남벨트와 PK. 예, 그렇죠. PK. 거기에요. 연남벨트. 제 말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돼서 들어간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보수 세력에서 들어올 사람도 많긴 하죠. 지금 현재의 그 비명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보면은 서너 사람은 갈 거예요. 호구조사까지 다 마치셨네요. 아니, 이제 서너 명 정도라고 하시면 저도 뭐 아니, 서너 명이 있을 수 현역 있겠죠. 의원. 네네. 현재로서는 그림은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좀 힘들다. 있다면 보수 기반 중도 정당 정도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정개특위를 운영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예, 있는데 그 생각. 예. 예.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으로 한다. 논의 끝. 딱 끝.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연동형으로 하는 게 예, 좋겠다는 예, 입장인데 지난번 선거에서의 뼈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의 창당 문제 때문에 병립형으로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지 연동형을 풀어놔서 소위 말하는 그런 보수 신당이 비례해서 많이 가져가는 걸 싫어하는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관심사. 예, 이것이 관심사고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데 만약에 병립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포기한다면 대통령발 제3신당 혹은 여권의 우호적인 제3신당의 창당 가능성을 대통령실에서 열어놓는 계기가 될 거라서 그걸 보면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든 저렇든 다당제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의외로 선거법 협상이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는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돼요. 질문. 무조건 바꿔야 병립형이 되는 거고 지금 있는 대로 놔두면 이 비례 의석으로 확정되어 있는 47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캡 없이. 예. 위성정당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위성정당도 현재의 생기고 방법은. 이준석 대표도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의 선택의 이 카드가 남아있고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파괴력은 호남 지역의 20, 30대에게 소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꼴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학살자의 후손 정당도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적도 있는 김종인과 이준석의 신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선 호남의 표를 이준석이 가져온다는 것은 EJ의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적의 적은 호남에서 민주당을 꼴보기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다는 아니지만 제 얘기도 특히 20, 30대로 20, 30대 도 그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많은 걸 지금 대변하고 계세요. 아니 그 진짜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아요. 국회에서 찬성이 돼버리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건 아니지 않냐. 정치 도의로도 어떻게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에 어떻게 자기 당대표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느냐. 이건 나쁘다 해가지고 지금은 확 돌아섰어요. 예. 선거구제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하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당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요 정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당제고 뭐고 몰라요. 그냥 이기는 거.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원래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오늘 모신 김성회 소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제 그 김성회 오른소리 고향 스튜디오 오픈 기념 방송을 봤어요. 아, 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해도 분들이세요? 저희 외가 친가가 전부 다 황해도 연백. 아, 연백. 예, 예. 아. 여기 소위 말하는 그 연평 바로 앞에 예, 연백 그 앞에죠. 평야. 예. 예. 거기에서 양가 분들이 다 그 동네 분들이시고요. 저희 큰 고모부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누님의 남편하고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두 분 다 이제 실향민이신데 두 분 다 한국으로 월남하셔서 자원 입대를 해서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군 장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인 군장성이 내 처남이 있는데 내 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셔서 두 분이 이제 중매 결혼을 하셨죠. 그렇게 돼서 예, 처음 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황해도 분들이십니다. 그럼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죠. 저는 1972년생이라 나는 지금까지 전라도인 줄 알았네. 아니 지금 박지원 식탁을 눈여겨보는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오늘 억지로 모시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네. 사람들은 김성애 소장이 민주당 편에서 예. 윤석열 정권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 저 사람 전라도구나 이렇게 하는데 황해도. 근데 어딘가 제 호남 실향민. 억양이 있나 봐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이냐고 물어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산 전체 세력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겪어본 황해도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으시고 장군 음식 문화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제 대한민국 예 장군 군의 장군 장군의 손자 손자?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육군 군수참모부장이셨는데 그 80년 쿠데타 때 이 전두환이 왜 전군 비상회의를 열어갖고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할 것을 회의에서 결정하려고 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계엄 확대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가 예. 그 다음에 옷을 벗었죠. 우리 큰집 형님도 네.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 사령관인데 박정희 바로 전임자 가지고 후임자 맨 먼저 잘렸어요. 이할림 네. 장군하고.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네. 예 앞서 한번 서요 두 분. 자, 예. 왜냐하면 저도 독립지사의 아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보훈처에서 매월 보훈 기급으로 살고 국립현충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박지원 빨갱이다 하는 거야. 왜? 야당한테.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장군의 손자와 독립유공자의 아들이 방금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성희 소장님 뵈면 좀 이렇게 인간적인 매력도 많으세요. 사실 저희만 해도 좀 다른데 뭐 음악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플레이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휴일이면 또 음식도 만들어서 그런 문화적 배경은 어디서 온 건가요? 글쎄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해주시던 떡볶이가 다시 먹어보고 싶어갖고 멸치국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게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탐구하고 연구하는 방식을 좋아하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이과를 졸업했는데 이과형 요리사들의 요리책을 보면서 막 그람수를 다 따져서 요리하는 거를 읽으면서 취미를 붙여갖고 뭐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하게 됐고 애들도 좋아하고요. 한식은 저희 아내가 워낙 잘하니까 안 건드리고 아내가 하기 귀찮아는 이제 양식이나 스테이크 이런 것만 제가 좀 특화시켜서 했는데 아무래도 정당 보좌관도 했고 정치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매일 쓰는 글이 누구 욕하거나 누구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맨날 비분 관계에 차 있으니까 좀 너무 딱딱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음식 얘기도 좀 올렸고 음악은 사실 그것보단 조금 더 좋아해서 나중에 제가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못하다가 누구를 좋아하시더라? 재즈 누군데? 아니 뭐 다양한 뭐 락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EBS의 그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예, 있죠. 공연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제가 나이 40줄에 들어서서 보고 야 내가 어렸을 때 저런 직업이 있는 줄 알았으면 EBS PD 같은 걸 했으면 좋았겠다. 지금도 뭐 지금 현재는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3모작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라디오 DJ 같은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목소리도 좋고 갖고 있습니다. PD 겸 DJ.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즐거운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음악을 듣는 일도 정치에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의 이미지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아니, 그런데 예. 제가 같이 방송을 몇 번 해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굉장히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집중력이. 다 듣고 가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 소장 방송 같은 것을 보고 배워요. 정말 아니 진짜 잘해요. 저는 깊이가 그게 있어. 황해도 사람으로서 그 서울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해야 밀리지 않는다. 그런 게 좀 가정의 분위기 같은 데 있지 않나 싶어요.
아버님도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전라도장하고 매일 비슷해요. 출근하시고 밤늦게 퇴근하시고 뭐 모든 가장들이 그랬지만 그냥 성실하게 사셨던 가장이시고 저도 사실 뭐 별다른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매일 한 5시,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에 신문들을 쭉 일별을 하고 9시에 제 유튜브 방송 1시간 예. 하면서 아침에 읽었던 신문기사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번 하면서 이게 공부를 이 나이에 와서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이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만큼 기억이 잘 나는 게 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봤던 한 4시간 봤던 신문 내용을 아침에 1시간 동안 제 방송을 하면서 한번 다지고 그러고 낮에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나가서 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게 이제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 자신도 이렇게 한 3년째 꾸준하게 해본 뭐 그전에 그냥 다 사실 이거 직업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조금 근육이 붙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제가 김 소장 얘기를 들으니까 또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반성을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원장님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990년대 얘기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시기 전에 동교동에 새벽 5시면 꼭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지원 실장이 5시면 꼭 출근을 해서 신문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루에 일정들 그다음에 나누는 생각들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제가 귀를 담아 들었던 대목은 어쨌든 그때도 이제 술을 먹을 일이 자주 있으니까 새벽 2, 3시까지도 이제 기자들이랑 통음을 하면 차를 몰고 와서 동교동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차 안에서 2시간 쪽잠을 자다 5시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실을 해야 성공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그걸 약간 따라 배우려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 댁을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이제 신문을 보는 것으로. 그때 두 분이 케미 아주 좋으신데 오늘. 그때 중앙일보 기자를 했어요. 네. 그때 뭐 늦게까지 술 마시고 헤어지고 아침에 가보면 이미 다 일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동교동에서. 고양시에서 출마하는데 민주당과 고양시 또는 김성애와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 이런 분들과 고양시의 관계 저는 사실 좀 뭐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김대중 대통령 고양시에도 좀 사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시야말로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적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다. 그런 어떠세요? 고양시를 보실 때. 우선 제가 고양시 출신입니다. 저희 선산이 일산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개발되면서 이제 보상을 받아서 했는데 만약 개발이 안 됐으면 제가 죽으면은 일산에 붙일 건데 그래서 저는 고향을 대해서 우리 손조가 살던 그런 고향 생각이 있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곳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꼭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2002년에 유시민 장관이 열린 우리당 이름으로 해서 고향갑 제가 지금 출마하려는 덕양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서부터 민주당이 지금 20년째 단 한 번도 그런가요? 진출을 그 못했던 지역구에서? 예, 고향갑 덕양구 지역구만 됐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밀양박씨 선산도 있고 밀양박씨 문중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좀 계시는데 한번 가셔야겠는데요? 근데 이제 어차피 내가 가야죠. 내가 가서 선거운동을 해줘야 당선돼요. 감사합니다. 예. 그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20년간 의원을 배출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이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놀랐던 건 실제로 동네를 돌아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특히 교통 인프라 이런 게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전 그게 한편으로 굉장히 죄송하면서도 덕양구의 고향에 있는 이 민주당을 지지한 혹은 진보 개혁 세력인 분들은 지역 발전을 이렇게까지 포기해 가면서까지 20년 동안 진보 정당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진보와 같이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점에서는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이게 일산, 덕양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 지역 안에서 옮기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가면 저녁 되면 약속이 없어도 사람들이 만나서 마시러 나오는 맥주집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옆집 사람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모두가 잘 알고 지내는 커뮤니티의 문화가 진보 개혁 세력이 잘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심상정 대표를 민주당이 통합공천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성견서를 많이 했다니까요. 또 심상정 후보가 제 손잡고 막 전통시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했는데 밀어서 해야지 뭐. 예. 뭐 좀 많이 밀어주십시오. 전국에 한 299명 국회의원 보면 300명. 예, 300명 보면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스타 탄생이 되건데 저는 고양시의 어떤 민주당과의 연계성이나 김성애 소장님의 자질이나 노력 이런 거 보면 그 10명에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제가 아무런 적이 없이 말로 립서비스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도 또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 하시고 끝내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어쨌든 앞으로 20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우셨던 비전이 지난 20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20년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비전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대선 전반까지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진보개혁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서 또 진보개혁 정치의 1번지니까요. 고향에서 그런 저의 비전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향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욕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게 한 비전을 만드는 그런 총선에 작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또 오늘 만난 분들은 반드시 전화를 알아가지고 내일 전화를 하세요. 네. 그러한 말씀을 굉장히 감명 깊게 또 참고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야 돼. 전화를 잘하는 정치인, 잘 받는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감동을 준다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겠습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달려봤습니다. 오늘은 총선 장소로서 윤석열 리더십의 특징, 그리고 뭐 선거구제까지 이야기해봤고, 그 다음에 김성회, 옳은소리 소장님 모시고 고양시 선거와 개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식탁에도 좋아요, 댓글, 구독 제가 부탁드리지만 한편으로 김성회의 옳은소리 이 유튜브 채널도 가셔서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해. 네. 안녕하세요. 김현종입니다. 실장님 2주 쉬셨는데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바쁘게 지냈죠. 추석 때는 아예 그냥 해완진, 해남, 완도, 진도에 가서 일주일씩 계시더라고요. 글쎄 제가 정치를 비교적 오래 했는데 예. 지역구에 가서 일주일 보내본 그러니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제 고향이지만 처음 가니까 가서 소통의 필요성이 있어서 있어봤습니다. 해완진의 맛집도 이제 시즌4에서는 가끔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보다 이 명함 하나씩. 예. 뭐, 명함은 청년이에요. 해완진 사람들이 이 경력들 보면 그냥 다 손 들겠는데요. 되게 알죠.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예. 특히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죠. 뭐. 예. 대한민국에서 박지원 모르면 간첩이죠. 해완진, 전남에서는 특히. 오늘부터 박지원의 식탁 시즌4를 하는데요. 딱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그 총선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재 선생님 말투로 하면 총선이 궁금해 뭐 이런 식인데요. 지금 한참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지미디어 유튜브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800분이 응모를 했는데 김태우 후보가 4%, 진 후보가 95%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윤석열 정치가 이렇게 바보 정치인가. 노무현의 바보 정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이건 진짜 바보예요. 예. 그러면 우리 김현종
대표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옛날 일입니다. 예. 어쨌든. 보궐선거를 하면은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은 가급적 조용히 그 지역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최선이죠. 최선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급으로 올려놓고 아니 구청장이 대통령하고 파이프라인이 있다? 1년에 1,000억씩 가져오니까 40억 예. 선거 비용은 귀책 사유가 아니라 애교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등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안보 그거야 민주당도 거기다가 뭐 참 재밌는 것은 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거해서 대표 못 나온 물먹은 사람들이 마음도 좋아요 참 그분들. 안철수, 나경원. 충청권이 많다고 뭐 정기 예. 이런 분들 가셨는데 사실 저는 안 갔어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찍 윤패. 1번 찍으면. 윤석열이 패배한다.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패배하면 이번 선거 결과 여당이 패배하면. 저는 정치적으로 한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vs 이재명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권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예. 김기현 대표는 아웃, 비대위 가능성이 체제가 높죠. 들어설 거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 뭐 이게 뽀개버린다. 정신신경과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태경 의원을 보더라도 하태경 의원이 비교적 국민의힘에서 바른 말을 하고 의정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느닷없이 자기 서울로 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 석동현 전 검사장 지금 현재 평통사무처장인데 이분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대장이라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해운대로 간다 하니까 뺀 거다. 뺀 거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검찰 공화국인데 완전한 검찰 공화국을 위해서 많은 검찰 출신들을 총선에 투입시키려고 하는 시작된 거네요.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 이러한 공천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퇴원해서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를 한 6분 예. 형식적으로 했죠. 가봐야 되니까 가서 우리 안에 작은 차이는 넘기자. 통합을 사실상 포용. 예. 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도 국민의힘이 폭망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물리적으로도 내년이 3년 차예요. 예. 제 경험에 의하면 3년 차는 다 레임덕이 오는데 엄청난 레임덕의 소용돌이에 빠질 거다. 실장님 근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6개월은 네. 예전으로 치면은 뭐 한 2, 3년 뒤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예. 물론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예. 그거는 좀. 탄핵해야 된다 하지만은 저는 이 이상 우리나라에서 헌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이 즉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이건 해도 너무 못하니까 지금 나오는 실장님 거예요. 말씀은 이제 이대로 가면은 선거 결과가 총선 결과가 이번 보선이 아니고 괜찮을 거고 그 이후에 대화의 타협의 정치가 열리면 좋겠다. 뭐 그런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일정한 해야죠. 역할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또다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면은 나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근데 제 이번 보궐선거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 포인트인데요.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스타일 바뀔까 안 바뀔까? 저는 안 바뀐다고 봐요. 1,000원 내기하면 저도 안 바뀐다니까 내기가 성립이 안 되네요. 재밌는 것은 오늘 이미 임명됐지만은 신원식, 유인촌 예, 예. 두 장관한테 임명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36개 김행랑 선생. 예. 호가 36개입니다. 김행랑 선생한테도 저는 줄 가능성이 있다. 정장 선거 지고 결과에 상관없이 줄 것 같아요. 단지 이건 국민을 미루고 무시해버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예.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나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 저도 공감합니다. 집권 예. 1년 반 만에 국가를 총체적으로 재난시대로 이끌었는데, 예, 예.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하는 야당, 비판하는 언론, 양날개의 진보를 공산 전체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대통령이 국민이 안중에 없어요. 자, 총선 얘기로 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역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안 바꾸려고 것으로 보지만 만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관을 봐야만 눈물을 흘린다. 뭐 그런 타입의 사람이 있죠. 근데 그래도 김행 장관 임명은 안 할 걸로 보는데 설마. 그게 정상적인 예, 분들의 어쨌든 생각이에요. 여기서 1,000원 내기 한 겁니다. 예, 다음번에. 그렇죠. 예. 총선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얘기에서 좀 강조하실 거 있으세요? 강서 국민들이 진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주라. 그래서 일찍 윤패, 1번 찍으면 윤석열 패배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저는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큰 표차, 득표율 차이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날 거라고 하는데 맨 봐야겠죠. 처음에 김태우 구청장은 거기서 구청장 당선했다.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인지도란 게 정치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진교훈 후보는 거기서 살았지만 몰라요. 예, 예.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이렇게 했지만 모르는데 두 분의 여론조사가 나왔대요. 그런데 1.1%포인트로 진교훈 후보가 앞서요. 거기서 게임은 끝났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진교훈 후보한테 전화해서 절대 프로테이지를 문자 보내지 말고 내가 1등이다. 내가 김태우한테 이겼다. 장관 이겼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이상해요. 되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해요. 예, 예,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근접한 예. 선거에서는 그런데 뭐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 발표한 거 보면은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총력을 경주하기 때문에 투표율도 대개 보면은 사전 투표율의 곱하기 2, 배가 나와요. 지금 저는 한 50%. 50% 육박한다, 넘는다. 넘는다. 이렇게 보고. 지금 가장 하위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 전문가 중에서. 네. 내 경험은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 나갈 때는 이제 결과 나오니까. 진교훈 후보가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으로 강서구청장이 당선된다. 오케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투표율 50%, 득표율 차 10% 이상. 2회차에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 포상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포상한다는 건 메디치 메디아에서 뭐 책이나 한 건 주겠지. 아, 책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희 와인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총선을 그 집중 이슈로 잡은 거는 어차피 모든 그 정치나 경제 이슈가 다 이제 앞으로는 총선으로 수렴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좀 한 거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총선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왼수 같은 선거, 끝도 없는 악수,
아니면 승리와 패배의 순간의 어떤 그 감동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그런 정치, 뭐 시장에 나가서 대중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박지원입니다. TV 스타. 박지원이하고 악수하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서울에서는 5만 원씩 받는데 고향에 왔으니까 그냥 무료로 악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인 네가 혼신의 정신을 바쳐서 얘기를 해라. 유권자가 그래도 미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신을 바쳐서 노력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총선 하면은 저는 당선도 돼보고 떨어져 보기도 했으니까. 저 6전 4승 2패인가요? 예. 뭐 훌륭한 승률이죠.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에요. 예, 선거와 정치인의 관계를 아주 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선거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이기는 선거가 가장 기억에 남지 남은 선거 뭐 기억 별로 안 남아요. 지난번 저 2016년 선거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렇죠.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 그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라. 당선만 기억. 아니 그거야 뭐 제가 그때 당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목포에서 처음으로 출마를 할 때 제가 대북송금 특검 감옥 뭐 한 5년 정치 공백을 듣고 저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가 나가야 너도 명예회복되고 나도 그렇죠. 명예회복된다. 예. 그리고 저는 광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럼 광주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포로 가라. 네가 목포로 가지 않으면은 내가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공천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5번이나 박지원 실장도 공천 주고 김홍업 의원도 공천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박지원만 얘기를 했지 김홍업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왜 속으로 자기 아들이 지금 재선이 되는데 안 하고 싶겠어요? 거기는 신한무한이죠. 그렇죠. 그러나 명분상 그렇게 하셨는데 와 제가 공천이 떨어져 버렸어요. 손학규가 안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도 안 지켜. 나도 떨어지고 김홍업도 공천이 2008년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손학규 갑자기 차출 비싸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야 공천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어떻게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5번씩 박지원도 김홍업도 꼭 공천 주겠습니다 해가지고는 말 한마디 없이 뒤집어 버리는지 그 정치 현실은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명에 따라라. 대통령님 이건 못 따릅니다. 대통령님이 저를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당선돼야 제 명예도 대통령님 명예도 되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하니까는 무소속 벨트로 목포 박지원, 무안 신안 김홍업, 그리고 해남 진도 그때는 그랬어요. 거기에 전윤철 감사원장이 해남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셋이 출마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전윤철 감사원장이 해남을 좀 돌아보더니 자기는 가지 않겠다. 해서 우리 둘이 나가가지고 결국 당선은 저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둘 다 되었으면 참 좋으련만 한 사람이 된다면
박지원 실장 네가 된 게 훨씬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 그 가슴 아프겠죠. 예, 예, 예. 그때 선거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손학규 봐라 내가 이긴다. 그때가 야당이 굉장히 의석이 조금 나올 때였어요. 그렇죠. 네. 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쭉 좀 상승대를 타다가 아마 그 선거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최저점을 찍던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이 되신 거죠. 자력으로. 지금 박 시장께서는 이제 저희도 앞으로 박식탁 시즌4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겠지만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공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무소속 당선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망생들이나 현역 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공천은 진짜 무서워요. 예, 무섭죠. 되면 좋다. 받으면 좋다 하는데 의정 활동이나 중앙 정치나 지역구 관리를 내가 공천받지 못해도 무소속으로라도 당선될 수 있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네 기반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민주당의 범민주당 180여 명의 의원들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뭐가 안 돼요. 무서워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당하고 사냐고요. 제가 보면 요즘 국회의원들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같아요. 초선에서 재선. 뭐 이런 당직하고 그다음 뭐 신입사원에서 대리,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정치예요? 호남의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한테 호남에 그런 얘기해요. 당신들이 4년간 중앙정치에서 부각이 됐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쟁해서 가져왔냐? 오직 한 거라고는 4년 내 권리당원 모집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싸우고 나는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요. 아니 존재를 입증하니까. 그렇죠. 예. 아니 뭐가 무서워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 싸우냐고. 예. 난 그런 의미에서 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뭐가 무섭습니까? 요즘 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신다고요. 하셔야 돼요. 그것도 끌어내신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버리면 문재인 입만 버리면 가짜뉴스 입만 버리면 반국가 세력 이거 하니까는 지금 지지도가 이러는 거죠. 경제가 지금 다 죽는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독주 정권에 저항하고 싸우고 할 말을 해라 이거죠. 새로운 또 독전 사령관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해찬 대표가 저녁 한번 먹자 하더니 꼭 나가십시오. 이 출마하시라고? 야권 180명 의원보다도 대표님이 훨씬 더 잘 싸우고 그러니까 꼭 들어가서 민주당 좀 가르치라고. 이해찬, 박지원 만찬 한번 옆에서 듣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도 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건강 이런 사정상 자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나 듣기 좋으라고 잘한다고 했으니까 방송할 때마다 한 번씩 이용해요. 이해찬 팔아먹어야지. 정치는 그런 거예요. 보태야지. 그럼. 자, 저희 일단 여기서 1부 좀 마무리하고요. 2부는 총선을 뛰는 실제 선수들을 좀 한 분씩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곽상은 변호사입니다. 곽상은 변호사한테 덕담 좀 해주시죠. 선거를 오래 해본 선배로서 지금 이제 선거 6개월을 앞둔 원외위원장, 원외잖아요, 원외에게 좀 같은 원외인데.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열심히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선거 운동을 하면은 오늘 누구를 만났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분한테 내일 꼭 전화를 한 번씩 해야 돼. 김현종 대표를 만났는데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감사했습니다. 곽 변호사가 종로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을 접촉했는지 모르지만은 접촉도 중요하지만은 전화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해남반도 진도의 제 고향이지만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9,000통의 전화를 했어요. 해남에 5,000통, 완도에 3,000통, 진도에 1,000통. 그러니까 해남에서는 박지원이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은 해남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 고향이 진도기 때문에 거기는 좀 등한히 했더니 왜 나한테는 안 하냐. 이런. 제가 해보면은 1시간에 35분 정도가 되는데요. 제일 힘이 들어요. 어떤 선거운동보다도. 그래서 전화를 철저히 하고 오늘 만난 분은 내일 꼭 전화를 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니까 제가 지지도가 높더라 이런 말씀. 일단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분의 말이 듣습니다. 힘이 그렇죠. 있습니다. 아니 아까 41%. 얘기했잖아요.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의 전화, 리마인드 콜.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2시간 운동하고 2시간 전화한다. 2시간 운동, 2시간 전화. 이 원칙을 지켜요.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 사이고 우리 당의 종로위원장이면 그냥 무료로 전수해드려야지. 근데 유튜브를 또 수십만 명이 볼 수가 있으니까. 박지원의 식탁 후원과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또 우리 실장님의 이름이 걸린 프로니까 뭐 원액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동남아하고 좀 달라서 유명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게 꼭 장점은 아니거든요. 실제 종로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노무현의 사위라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인지도 말고. 올해가 벌써 결혼한 지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만 20년이 되었고요. 지난 20년 동안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실제로 그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삶이 그 뭐 지금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뭐 삶을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 현실적인 장점은 그리 없습니다. 누가 밥값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것은 대통령 재임 시에는 실제 감시의 대상인 것이고 퇴임 이후에는 관심을 넘어서 혹시나도 어떠한 그 이슈에 그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 이후에 이제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고초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 정권도 있었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점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그 참 20년 정도 지나고 나고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의 뭐 제가 그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노무현 재단도 종로구에 있죠? 노무현 재단이 작년 종로구 원서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다시 돌아온 노무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두었더라고요. 아마도 25년 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노무현 그 당시 후보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것을 기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곽상원 변호사 2%에 잠깐 나왔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실장님이 곽 변호사한테 그러셨어요. 노무현의 사위처럼 해라.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노무현의 사위처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퇴임 후 사후에 국제적, 역사적, 정치적, 국민적 평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저 같은 비서실장도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언행을 잘못하면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꼬셔서 간다 하면은 저한테 욕하겠어요? 김대중 2호 여사님을 욕하지. 그러니까 박상한 변호사도 잘못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늘 pay attention 하고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는 좋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솔직함과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연설 같은 것을 보면은 얼마나 속사포로 폐부를 질러버린다고요. 예. 그리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보면은 집권 1년 반 만에 국가 재난 시대를 가져와서 첫째 민주주의를, 두 번째 서민 경제를, 예. 세 번째 남북 관계를, 네 번째 외교를 총체적으로 파탄내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노무현의 사이가 아니라 내가 노무현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걸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좋다. 그것이 사이답게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래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예. 그분이 마지막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는 힘이 없으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그 심정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사이 하지 말고 노무현답게 언행을 하면은 종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처럼. 그렇죠. 그 대통령이 좋으신 분도 점도 참 많고 과거에는 그분의 당점 때문에 모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험담하는 것이 마치 국민 스포츠처럼 돼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이 지금 없어진 것만은 저는 매우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개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신을 늘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죠, 기자님 제가. 예. 근데 오늘 원래 곽 변호사님이 아재 개그의 1인자인데 지금 예. 제가 어제 오랜만에 개그를 까먹는 바람에 어제 개그를 까먹었어요. 몇 년 전에 그 가은국 작가 소개로 만나서 뭐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과외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그 몇 년 전에 크게 그 헌법소원도 내고 했는데 그 한전 전기요금의 누진제 이거 가지고 공익소송을 주도한 아주 그런 변호사입니다. 예. 그 뭐 어릴 때 뭐 부모님께서 그냥 좀 불우하게 자라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좀 했던 것은 많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처음 돈을 벌어본 것은 뭐 중고등학교 때가 맞는데 가족을 책임진 것은 20살 때부터는 한 것은 꽤 20살 대학교 1, 2학년.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 이후죠. 졸업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고요. 그냥 뭐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했고 예. 그때 제가 벌써 이제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이제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시작을 했고 그때 막 계속 이제 펼치고 있을 때를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제 판단이 이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신이 주어지는 일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할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는 그 소송이 매우 중요했고 그것은 저한테 뭐 어떤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국민들께 매우 중요한 소송이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호응을 했잖아요. 실제로 2만 명이 넘었어요. 예. 2만 명이 넘었었고 그 이후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이 됐고 그렇죠. 예. 자극을 많이 줬죠. 한 거의 9년 정도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손실도 많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만 아직도 뭐 결론이 끝까지 나지도 않았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노무현 대통령의 친척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빨리
뜻을 이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9년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사시는 그 어떤 분도 그 어떤 분의 사유라는 얘기를 주로 듣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냥 뭐 보통 들어도 이제 어떤 분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딸이라고. 듣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한편으로는 이제 굴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택의 시기, 선택의 방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체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곽상원 변호사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이 사이가 아니다. 예, 예. 해보니까 굉장히 박식하고 우선 품성이 좋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종로에서 저 한번 초청해서 예. 아, 종로는 가시겠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강서는 안 가도. 예, 마지막으로 크로스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박지원 실장님이 겪은 노무현 대통령 에피소드 하나. 우리 또 곽상원 변호사가 겪은 내지는 뭐 직접 안 겪었으면 본 그런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뭐 장면, 추억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의 조건을 받겠죠. 어떤 데에서. 14대 국회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초선으로 막 들어왔고 저도 이제 초선인데 예. 저한테 만나자고 하더니 지방자치 시대 연구소인가 예. 거기하고 하면서 거기 멤버로 좀 들어와 주라고 그러면서 3만 원인가 5만 원 월 회비를 내야 된다고 사인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몰랐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구나 했더니 그때부터 큰 꿈을 가지고 지방자치 문제, 소위 지방 분권화를 생각하고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나갔구나. 그게 나는 제일 인상 깊어. 그때 지방자치에 천착한, 그러니까 주목한 주요 정치인이 없었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산실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워낙 이제 그러니까 거의 정치인이시고, 과거에 제가 군 복무 시절에는 그때 1992년이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낙선하시니까 실제로 같이 근무하셨던 많은 분들이 울고도 했었습니다. 아, 군대에서? 예, 군대에서요. 제가 직접 뵌 모습들은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모습은 이 장면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영겨질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헌화를 하시고 그때 이제 권양수 여사님을 만나십니다. 사실 제가 바로 그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도 유족 중에 한 명이었고 제가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권양수 여사님을 뵈시고 바로 이제 크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결실장에서 가장 큰 눈물을 흘리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 중에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돌아가신 유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유족들 그다음에 그 장면들이 굉장히 측은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입니다. 내가 국민이 불쌍하고 상대편 정치 세력이 어떠한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내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거기 실장님과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태도를 바꿀 것인가 그 말씀하셨는데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측은해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바꾸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측은지심도 없고 맹자가 말하는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측은지심이 있고 국민을 향한 측은지심이 있고 사안에 따른 수호지심이 있으면 바꾸실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J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꺼이꺼이 울던 모습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있는데 시장님도 좀 그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연결식장에 제가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김대중, 이효 두 분이 앉고 바로 뒷자리에 제가 경호부장하고 둘이 나란히 앉았는데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진짜 오열을 온 놈을 저는 그 양반 그렇게 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항상 침착하셨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야 지도자들이나 우리 민주당의 원로 지도자들 386들을 다 저보다 데려오라고 해서 다 해가지고 80대는 나도 싸우는데 왜 안 싸우냐? 싸워라. 그게 잘한다. 안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1 구국선언 같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두 분이 그런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저렇게 서거하시니까 그냥 아마 그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정서는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문재인, 이해찬 등 그리고 우리 동교동 쪽에서는 제가 이제 나갔는데 그 서교호텔에 일식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뭉쳐라. 친노 뭐 친 DJ 동교동 이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뭉쳐라.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최대의 명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 터닝 포인트가 맞지 않냐.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뭉쳐라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제1성이 화답. 우리 안에 작은 차이는 넘어가자. 그래서 이 통합을 강조한 것은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이 민주당으로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방지게 물었죠. 문재인 대통령 뭐라 하시든 다 뭉쳐라. 단합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분 전직 대통령의 정신이 이재명한테 이어가서 어떤 경우에도 무슨 뭐 수박 색출, 축출 이런 거 하지 말고 뭉쳐서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독주 정권에 대해서 투쟁해서 이기자 그런 생각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당대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다 지금 뭉쳐라를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늘 선거에서 이제 패배한다면 그 반대로 이제 책임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 6개월 남았는데 스타트 라인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자, 다음 회에도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에 대해서 뭔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을 저는 메디치 미디어의 대표인데요. 이번 시즌 4는 제가 어쩌다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방송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